이번 시간은 황공길 조사님의 나육당 오록 제2권 11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운 그랬네요. 옛날에 말하기를 옛적에 말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겠죠. 고운 입정공부 정에 들어가는 입정하는 공부는 있다. 어디에 있느냐? 지간에 있다 그랬어요. 지간. 지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보통 대승기신론이나 불교에서는 거의 이 수행 방법이 뭐 천태지관이라고 그러던가요. 지하고 관을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마타 정 그러잖아요. 계정에서 그 정정 고요함, 이제 사마타라고 집중하는 그런 것이고, 관은 위파사나 뭐 지혜 뭐 위파사나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불교에서 찾아본 그 지관에 대해서 찾아보면 구글이나 뭐 일반 네이버에서 쳐도 기본적으로 이 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읽어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꽉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선도의 내용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자신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가 되고, 더 깊은 지관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구글에 들어가서 지관이라고 한문으로 쳐보면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이 지관이라고 하는 거, 이 지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이게 원문은 지금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 원문 큰 글을, 황공길 선생님이 말씀하신 큰 글을 한번 보죠. 입정, 정으로 들어가는 공부는 지관에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인가, 무엇을 지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아니면 하자가 어디에 지 멈추는가, 그치게 하는가 이 말 되잖아요. 그럼 장소가 되겠죠.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는 제하단전에서 지한다 그렇게 설명했네요. 일반 이제 이렇게 보면 배꼽 밑에 단전이죠. 거기 보통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정신과 마음을 거기다가 집중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 집중한다. 제하 단전에다가 집중한다 하는 것이고, 또 어디를 관하냐, 관하는 게 있죠. 지와 관이니까 관은 어디를 관하느냐, 허무한 법규를 관한다 이 말이네요. 지는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허무한 법규를 관하는 거죠. 빛으로 비춰보는 거죠. 지금 요게 이제 그 핵심이네요. 그리고 쥐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석을 보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회광이다. 돌이킨다 이 말이잖아요. 바깥으로 눈을 통해서 나가는 빛을 다시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을 돌이키는 거니까 회광, 반조 그러는 것은 빛을 돌이켜 가지고 어디다 비추느냐. 지금 설명했을 때 이제 제야단전에다가는 지하고 허무한 법규에는 관한다. 지관. 그렇게 두 가지 장소를 지금 책정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빛을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유 집중이네요. 자기 생각하는 그 사유를 집중한다는 거죠. 그 중에 모은다. 그 관역에 모은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용지라고 그랬네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지력이 있다.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다. 이제 뭐 그런 예지인데, 용지인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용지이면서 지불관하면 그랬네요. 지는 하지만 관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거든요. 지는 하는데 관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네요. 회는 있지만 회광할 때 회는 있지만 광은 없고, 관은 하지만 그 장소에 그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빛은 있지만 또 돌이킴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약간 까다롭게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걸 분석해 놓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그래서 어디에 지하는가? 제하 단전에 지한다. 멈춘다. 집중한다 이 말이죠. 또 어디를 관하느냐? 허무한 법규를 관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황공길 선생님이 인용한 글이에요. 그 허무법규는 뭐냐? 곧 이것은 허무하면서 적정한, 고요한 상태로 고요한 그런 그 무상한 경계다 그랬네요. 아무 형상이 없는 그런 경계를 허무법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신이 소재는 원신이 있는 곳, 소재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소재, 소재지. 원신이 있어야 될 곳은 본래 일정한 장소가 없다는 거죠. 원신은 원래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재지가 없지만 무소부재다. 있지 않는 곳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신은 태양과 같은 빛이라서 태양이 어디 한 곳에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비추는 거죠. 일정한 장소에 어디 한 곳에만 비추는 게 아니고 그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원신의 빛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고로 이 말이죠. 허무한 경계 가운데에서 허무지경 요 어는 무엇에서예요. 허무한 경계 가운데에서 원신이 현현한다. 나타나서 드러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능관자는 원신이고 능관자는 원신이고 소관자는 원신지규라고 그랬네요. 능관하고 소관이 있는데 능관은 자기 자신 주동적인 거고 소관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능과 소 이렇게 불교적인 용어인데 능이 관하는 자는 원신이죠. 상단전에 있는 원신이 능이 관하는 자죠. 주체가 되는 것이고 소관자 이제 비추는 대상이 바로 원신의 구멍이죠. 원신의 구멍을 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이 관하는 것이 곧 소관이다 그랬네요. 능관이 곧 소관이다 그랬네요. 근데 그 원신의 구멍이 바로 현관일규 허무한 경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원신이기 때문에 원신이 원신 그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원신 자신이 스스로 그 자신이 현현하는 거다. 원신 자신이 원신 자기가 그 자신을 현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약간 조금 까다로운 표현이네요. 이제 주석이 있으니까 잘 보죠. 이단락은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의 견해는 먼저 하단전에 지한다 이 말이죠. 이 하단전 배꼽 아래에 있는 하단전은 형체가 있는 유형의 유형의 중이 되는 거죠. 유형의 현관. 그래서 후천의 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상단전에 있는 신을 눈의 빛을 갖다가 배꼽 아래에 있는 그래서 보통 이 눈의 빛을 모아가지고 콧굿을 보고 코는 심장을 보고 심장에서 다시 배꼽 아래 단전을 본다. 모든 책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배꼽 아래 단전이 바로 후천의 중인데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다시 이 말이죠. 방법을 얻어서 현관일규를 관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법을 얻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무형의 현관일규를 지점을 받아서
거길 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현관 일규 중하고 유형의 배꼽 아래 단전의 유형의 중하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의 중을 비춰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느끼고 그러면 다시 무형의 현관 일규를 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유형의 중과 무형의 중을 동시에 이제 관하게 되는 거죠. 익숙해지면. 근데 현관 일규 무형의 중을 관하려면 무형의 중인 현관 일규가 어디 있는지 그걸 법을 얻어야죠. 방법을. 그 위치를 전수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네들 얘기는. 그래서 그 현관 일규인데 달리령이에요.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 말이죠. 뭐가 되냐면 곧바로 선천의 중을 지키는 것이 된다. 다른 해석은 곧바로 선천의 중을 지킨다는 거죠. 배꼽 아래 후천의 중을 지키지 않고 그냥 선천의 중을 지켜버린다는 거죠. 다른 해석은. 그래서 앞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천의 중을 직접 지켜서 효과가 난다면 지키면 되지만 단전의 후천의 중인 배꼽 아래 단전을 지켜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현이 되면서 그 에너지 가지고 다시 선천의 중을 지키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네요. 이 공덕 선생의 주석을 보면 초학자는 이 말이죠. 처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항상 회인위자 이제 인이 이해한다 이 말이죠. 초학자는 항상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겠네요. 심신, 마음과 정신을 한 방면으로 한쪽으로는 하단전에 지하고 위에 있는 본문 그러죠. 또 한쪽으로는 허무한 법규를 관한다. 동시에 이제 하는 거죠. 두 군데를 동시에 지키는 거죠. 하나는 지하고 하나는 관하는 거죠. 심지어는 앞에 구절에서 다시 말한 이 말이죠. 필요하다. 뭐 니환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앞에 구절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동시에 하단전 지키고 허무법규 지키고 또 니환을 지켜야 되니까 니환에서 원신이 나오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하려면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모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모두 호상, 상호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차를 앞으로 이 도로로 갈 때 운전대를 잘 잡아야 그 방향을 잘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정하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멈춰야 할 때는 또 페달을 밟고 또 속도를 많이 낼 때는 또 가속 페달을 또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방향을 또 두리번해서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잖아요. 신호등도 보고서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다 동시에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죠. 소주천 하는데도 전부 동시에 그게 작용을 해서 운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명경 같은 데도 소주천 설명할 때 시골에서 그 주부들이 옛날에 같은 데는 그 누에 실을 해서 명주를 꽂아서 이 천을 만들 때 그 기계 틀에서 눈하고 손하고 발이 동시에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옷감을. 피아노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악보를 보고 손도 치고 그 다음에 발도 페달도 동시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내면의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정하심이라고 그랬네요.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호흡을 잘 고르게 조절한다는 거죠. 숨 내쉬고 들이쉬는 걸 고르게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속 하다 보면 호흡이 세밀해지고 고르게 되고 이 면장할 때다 이 말이죠. 이 실이 계속 이어듯이 길게 이어진다.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코호흡을 그렇게 이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곧 어떻게 되냐면 감약이 된다 이 말이죠. 외호흡, 코로 들으시는 폐호흡이 덜어지고 약하게 된다는 거죠. 미세해지니까 길게 하고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 호흡 가르치는 사람이 다 이 호흡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쉬는 외호흡이 약해지면 뱃속에서 일어나는 내호흡이 증강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당연한 원리죠.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에 곧 감수한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뭐를? 내호흡이 조금씩 강해지니까 내 안에 단전에 있는 호흡을 느끼죠. 웬만한 사람은 하다 보면 단전을 안 하면 벌써 단전에서 느낌들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귀를 기울여 가지고 정신을 집중해서 더 자꾸 발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증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호흡이 증강이 되면 내호흡의 그 숨들이 다 뿌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들이셔도 안에 내호흡이 느껴지고 내셔도 안에 내호흡에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모두 배꼽 아래 단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내호흡이 증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강화되고 그러면 우리들의 그 마음과 정신과 마음도 또한 자연적으로 이 배꼽 아래 그 제하 단전에 능히 마음이 거기에 정착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숨 들이쉬고 내쉴 때 단전을 느끼니까 우리 정신과 마음도 거기에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지는 저절로 되기 때문에 자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지로 불방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지를 억지로 그냥 거기다가 자기 정신을 내려놓으려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해서 내려놓지 않는 게 아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방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것은 지도 안다는 거죠. 이 도는 강조일 거예요. 강조하는 뜻에서 도를 붙였는데 단지 이것은 아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뭐냐면 부족분리, 직한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닌 것을 아는데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네요. 부족분리, 물망물조, 잊어먹지도 않고 조장하지도 않는 거. 자연적으로 단전에 내호흡이 증강이 되니까 자기 의식이 굴러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발바닥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조그만 거 박히면 의식 그 마음이 전부 글로 신경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연이. 이 해석은 별로 그렇게 못 받아들일 해석은 아니거든요. 원리적으로 쓴 해석이죠. 다시 또 곧 흡사하다는 거죠. 한 명의 중국인과 흡사하다 이 말이죠. 그 중국인 그가 비록 해외로 떠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해외 전 세계로 떠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시시각각으로 자기가 바로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먹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단전에 기가 모이고 거기서 숨을 쉬는 정도를 느끼면 항상 거기에 그것이 의식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전에 호흡을 하게 되면 미약하지만 호흡을 하게 되면 그 내호흡에서 그 내기가 안에 있는 기가 자연히 운행해서
단전이 작동을 하게 되면 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니까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곧 어떻게 되냐면 맑은 것은 머리로 올라가고 머리에서 탁한 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 중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하단전 내호흡이 형성이 되면 다시 설명하면 기의 뭉치나 기의 그 흐름이 뭘 하게 되냐면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오를승 오를등 올라가서 뇌 부분에 뇌 부위에 쌓이게 된다 기가. 그래서 만일 예를 들면 만일 그 기가 너무 쌓여가지고 너무 강하고 왕성해지면 두뇌가 머리로 기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부 혼혼지감이 있다 이 말이죠. 혼혼하는 감, 혼혼하는 느낌이 있겠다. 너무 기가 머리 쪽으로 많이 치우쳐 올라가게 되면 그 말이죠. 그 혼혼지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 흐리멍덩하다. 예, 너무 머리에 기운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혼혼한 느낌이 있는다 이 말이죠. 기가 많이 머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에는 반드시 그 니한궁을 지키라, 수주해라, 지켜서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수주해라. 그렇게 되면은 그 신으로서 기를 단련하고 이 말이네요. 기로서 신으로 화하면 점점 맑은 것은 남게 되고 탁한 거는 다 숨어버린다 이 말이죠. 잠수한다, 숨어버린다, 밀려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맑은 것이 존재하니까 구름 한 조각처럼 공명한 일편의 그 비어 있으면서 밝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를 말하는 것은 이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 반드시 니황궁을 수주해라, 지켜라 그랬잖아요.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탁기가 숨어버리고 맑은 것만 존재하게 되면 공명, 텅 비어 있으면서 밝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켜도 또한 지키는 것도 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곧 허무한 법규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으로부터 종은 뭐 풀엄 어디로부터 생겨서 머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단전으로 되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런 기가 단전 내호흡이 저절로 숨을 쉬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기 형상이 자연히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통명한 마음으로서 환하게 밝은 그런 통명한 마음으로서 묵묵히 지관할 때 관한다. 이 관자 썼네요. 관한다는 거죠.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기기의 승강동종을 묵묵히 지켜본다. 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승강동종하는 가운데에서 지가 그 때에 있고 또 관도 그 사이에 있다 그랬네요. 지와 관이 기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또 발동하고 고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지와 관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법이라고 해도 말해도 말한다 이 말이죠. 법이 없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 방법이 있는 거, 법이 있는 것이고 또 법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은 없는 것이다. 표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일이만 다 전적으로 맡긴다. 자연스럽게 되고 천연스럽게 되는 것에 그냥 묵묵히 바라보면서 맡길 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하수하는 공부는 항상
필요하다 이 말이죠. 보는 게 뭐냐면 그 학공 공부하는 자가 그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자가 구체적인 그 상황을 보고서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몸 상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몰유 없어야 된다. 경성 완고하게 성질을 완고하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런 그 규정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바둑을 둬보면은 처음에는 기퉁에서 일어나는 정석을 배우죠. 돌은 반드시 이런 게 규칙이다 그래서 정석을 배우지만 그 정석만 고집을 해가지고는 바둑이 늘어나지 않죠. 변화에 그때 바둑의 그 상황 변에서 일어나고 중앙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나 전투의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바르게만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변화에 잘 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그 스승이 가르침을 전한다는 거죠. 허다한 많은 학생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냐면 가히 본다는 거예요. 학생이 부동정황 같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거죠. 많은 학생이 배우니까 학생들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죠. 상황이 다른 것을 감안을 해서 제정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을. 각기 서로 다른 하수 공부를 하게 그럼 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환자가 왔는데 10명이 왔는데 그냥 하나의 그 약 처방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의 그 상황을 보고 처방을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방법도 그렇다는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뭐 그 호흡법도 가르치고 부정관도 가르치고 뭐 수식관도 가르치고 뭐 다 사람에 따라 그 방편이 다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는 거죠. 그래서 곧 이것이 이른바 도인 방법이다. 사람을 잘 이끌어서 안내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도인 방법이 말이죠. 사람을 이끌어주는 방법이 부동안 때문에 이유는 까닭, 원인 때문에 도인 방법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문호나 문파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선도에도 남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니까 연륜이나 경험은 많지만 몸은 늙기 때문에 이 정기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명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청정파인 북파들은 젊고 몸은 좋은데 심성이 부족하니까 심성을 닦는 걸 위주를 둬서 비중을 많이 둬서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남파 북파가 또 생기는 거고 동파 서파 또 생기는 거고 중파도 생기고 뭐 삼봉파나 뭐 여러가지 파들이 청성파니 파가 많잖아요. 기본은 같아도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문파가 각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도를 수련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집착하는 게 문호나 문파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관건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능히 스스로 식별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골라서 알아서 고른다 이 말이죠. 뭐냐면 각기 문파의 도인 방법이 사람을 인도해주는 그 방법들이 깊은지 얕은지 우수한지 열등한지를 내가 잘 살피는 데 있다는 거죠. 그냥 선전만 하는 것만 따라갈 게 아니라 그 상품이 진짜 그런 효과가 나는지 그걸 다 이렇게 헤아려서 나한테 맞는 약을 선택하라는 거죠. 현대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 공덕 선생이죠. 전대 앞선 시대에 정통도가, 정통적으로 하는 도가에서 비판했던 그 방문이나 좌도의 그 인문 공법, 처음 공부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공법을 비판했거든요. 정통도가에서는. 그런 그것을 인식이 득정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장단점은. 그리고 또 파악을 해야 되죠. 어떤 게 어떻고 어떤 걸 파악을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파악득주 해야 돼서 스승이 전하는 것에 대하여 스승이 전해서 지도하는, 뭘 지도하냐면 각기 입장이 다른 학생들이 대한 그 인문에 대해서 이 말이죠. 또한 일정한 차감작용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차감작용이 있는 것이다. 차감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걸 잘 살펴서 자기 거울로 삼는 작용이 있다. 그래야 본받아서 좋은 건 취하고 틀린 건 취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11장의 두 번째가 이제 지관 공부인데 입정 공부잖아요. 고요함으로 들어간다. 왜냐면 사람이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잡념이 자꾸 생기고 쓸데없는 생기고 지금 제야단전에다가 집중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의식을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이 생각도 오르고 저 생각도 오르고 막 그러니까 집중을 하질 못하는 거죠. 사람이 보통 시계 1분 돌아가는 것도 집중하기가 힘들거든요. 1초, 2초, 3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사마타 하는 거를 지금 그 각파들이나 각 공부하는 문파들이 그런 방법들을 알고 응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장 밀교, 티베트 불교니 전부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뭘 상상을 하거나 또 손에 결인을 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외워서 어떤 그 소리 만트라를 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거죠. 숫자 세는 것도 전부 집중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말이죠. 집중하는데 잡념을 이겨내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방법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해서 자기가 해보고 잘 되는 거, 그러면 그걸 이제 여기 설명이 되네요. 의상, 묵관, 묵묵히 관찰한다, 이 말, 관한다 이 말이죠. 어떤 상을 헤아려가지고, 뭐 어쩌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헤아리고 있으면 집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묵묵히 상을 만들어가지고 묵묵히 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래 이것은 하나의 집착하는 입문수단이다 그랬네요. 어떤 때 집착을 하는 거죠. 어떤 상을 그려놓게 되면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꼽 아래 단전 거기를 연꽃처럼 관한다던가 이렇게 관하는 걸로 거기를 보면서 그러면 그 자리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입문수단에 만약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입문수단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어떤 상을 생각을 해가지고 묵묵히 강하는 거니까 본래 이것은 뭐에 집착하는 입문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심신, 마음과 정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시에 어렵다는 거죠. 안정되기가. 집중하려니까 생각이 일어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안정하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에게는 탁 앉아서 단전 기여를 갖다가 회광 반조해서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뭘 가지고 오냐면 의상묵관이죠. 어떤 모양을 헤아려 가지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걸 묵묵히 관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수주라고 하는 건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머물러서 지킨다. 어디에? 단전에 뭘 하나 가설한다는 거죠.
한 뭉치에 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을 생각해 하는 거죠, 단전에. 그러면은 집중을 좀 더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단전에 하나의 그 못에, 연못에 물이 있는 것처럼 단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한 수레바퀴 같은 둥근 달이 배꼽 아래 단전에 있다고 묵묵히 보는 거죠. 이 상을 그려가지고. 아니면 한 떨기 연꽃이 거기 있다고 이렇게 연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쭌만 무엇이라도 좋지 않은 게 있겠냐 이 말이죠. 어떤 것이라도 뭐 꼭 연꽃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다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걸 관상을 해서 잘 지켜지면, 오래 지킬 수 있으면, 단전을 오래 지니까 사마타 집중이 된다면, 그가 능히 지킬 수 있다면, 지키고 마음이 곧 능히 안정이 된다면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후에 다 그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효지 심층 깊은 도리가 이 원효할 때 밝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도리가.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도 곧바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때는 지키지 않아도 곧 이렇게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전 단전 아래들 계속 지관하려고 지할 때, 거기 지킬 때 잘 안 될 때는 방편을 쓰는 것이고, 나중에 잘 되면은 이제 그런 방편 안 쓰고 그냥 지키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방편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와 같이 심신이 자연히 안정이 되면 지혜의 빛이 날마다 생겨난다 그랬네요. 보통 그 불교에서는 개정해라고 그러거든요. 개를 잘 지키면 고요함이 생기고, 고요함이 생기면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 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 고요한 상태에서 문득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심신이 자연히 안정이 되면 지혜의 그 빛이 매일매일 자란다 이 말이네요.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해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심령의 빛이다 그랬네요. 심령의 빛이. 묘한 용어를 썼네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진실한 현상이다 이 말이죠. 해광의 빛이, 심령의 빛이 드러나는 게 실제 참된 거다 이 말이죠. 거짓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상상 료조 부도불문 그랬네요. 료조 비춘다 이 말이죠. 부도불문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리지도 않는, 그리고 무성무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장소를 항상 비춘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허무한 현관일규잖아요. 허무한 일규, 현관일규를 지키는 거죠. 이곳은 즉 부도불문하고 무성무치한 이곳은 곧 뭘 가리키냐, 현관 묘규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비추고 있으면 태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늘상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익혀야 되는데, 만약에 다만 그 숨을 조정하더라도 이 말이네요. 그 조하다는 건 거칠다는 거죠. 숨이 거칠다. 사람이 막 뛰거나 그러면 멈추면 숨이 거칠잖아요. 그 숨이 거친 것을
조금 안정이 됐다고 그래서 안정이 되지만 아직은 큰 고요함에 대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거친 숨은 좀 안정이 됐지만 아직은 큰 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 이와 같은 태식은 이 말이죠. 지금 태식이 있게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이와 같은 태식은 오히려 아직은 참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대정에 들어가면 태식이 저절로 생긴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공부가 부도 이르지 않으면 방언하는데 방언이 안 돼서 안 되고 경계가 아직 이르지 못하면 이 말이네요. 공부를 해서 아직 방언하고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모나고 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 네모난 상황이 오면 내 마음을 네모나게 맞추고 둥그런 모양이 오면 내 마음을 둥그렇게 맞춰서 걸림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방언한 그런 걸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경계에 이르지 않으면 태식도 참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하다못해 우리가 저기 남대문 시장 가서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해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마음이 일치해야 가격이 딱 정해지거든요. 이제 깎고 덜 깎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마음이 맞으면 그때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음이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어디나 이렇게 방언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나는 걱정된다. 이 황공길 선생님이 제자들이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 뭐에 이르지 못해요? 여여자여한 그런 경지,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이 걱정된다. 여여자여. 그게 이제 방언,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그런 마음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게 걱정된다. 이 여여자여라고 하는 것 주석을 보면 완전히 회복한 것이다 이 말이죠. 어디에 이르는 거요? 선천태식의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이른 것과 또한 자연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면 조금도 힘을 소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저절로 되니까. 그래서 여여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본뜬 거냐면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뜬 것이다 그랬네. 여여하다. 그래서 부처님 불학에서는 가리킨다. 제법의 실상을 모든 법의 실상이 다 여여하다. 여여부동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실상무상이다. 실상은 무상하다 이 말이죠. 실제상은 아무 상이 없다. 곧 이것을 공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불교의 학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여여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원문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선천태식의 본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천태식에 자기가 공부를 해서 태식이 여여자여한 상태까지 이르지 못할까 걱정한다. 지금 그런 편이잖아요. 그리고 범식이 이 말이죠. 코로 쓰는 숨이 잠시 정지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죠. 잠시 멈춤이 있어서 정지해서 곧 말한다면 이것이 태식이 자연이 동한 거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실지원이라 그건 잘못 이해해가지고 거리가 먼 것이다 이 말이죠. 뜻을 잃어서 거리가 먼 것이다. 잠시 멈춘 거는 그게 태식이 자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로 수도 도를 닦는 데는 이 성실한 걸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계속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실하게. 그래서 일체 없어야 된다.
자기가 아직 증명하지 못했는데 증명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망령된 말이 되는 거죠. 그 부처님 그 개울에서 음살도망이라고 하는 건 망도 망령된 말이잖아요. 저희가 수다원이 안 됐는데 수다원이 됐다거나 뭐 사다원이 안 됐는데 사다함이 됐다거나 막 그런 걸 망령된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거다 이 말이죠.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자기가 신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증명도 안 된 그런 망령된 말을 막 말하거든요. 그게 다 망어에 속한 거죠. 참. 사람이 이른다면 태식이 진짜 동한 것에 이른다 이 말이죠. 만약 태식이 진짜 단전에서 동행 상태에 이른다면 그런 경지에 이른다면 이 말이죠. 그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단전에 기가 쌓여서 소약이 발동하는 그 상태하고 지금 비슷하거든요. 여기 설명하신 것이. 그렇게 되면 진짜 동한 거라면 이 한 몸에서 소련한 것이 여 면과 같다. 솜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푹신푹신하고. 그 자기 한 몸뚱아리가 소련한 것이 면과 같이 느껴진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아주 유연한 거죠. 갓난 애들이 몸이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부드럽고 유연해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미쾌무비라 덜 나위 없이 비할 바 없이 아주 그 즐거운 거죠, 몸이. 그리고 진식이 충융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 진식이 단전에서 자연적으로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충융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쌓이니까 이제 태식이 진동이 됐는데 어디로 흘러 운행하냐면 자기 한 몸에 머리하고 아래 상하로 흘러가고 상하로 가는데 유연히 상등이래요. 구름이 힘있게 피어나는 모양. 그걸 유연히 에너지가 기가 발생해 가지고 머리 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발연이 하강한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발연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식이 훈중하는 것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뭐 찌는 그것이 오히려 무엇과 같으냐 하면 봄의 따뜻한 날씨, 천긴 날씨네요. 봄 따뜻한 상태의 날씨에서 깊이 잠을 잤다가 방금 깬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상쾌하다는 거죠. 정신이 맑고. 그리고 그 사지 팔다리가 쾌창한 것이 이 말이네요. 팔다리가 그냥 쾌창이죠. 상쾌하고 아주 유쾌하고 그런 게 그 팔다리가 즐거운 그것이 화창한 것이 진실로 어려움이 있다. 그 어떻게 명언 말로나 어떻게 이름으로 그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몸에서 느끼는 것이. 이게 아마 소약이 발생할 때 이런 현상을 써놓은 걸 봤거든요. 도차지 이러한 상태의 경지에 이르면 맑은 기가 위로 올라가서 니왕궁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머리골 안에 있게 되면 황급히 느끼게 된다. 황연히 느끼게 된다 이 말이네요. 뭘 느냐면 한 줄기 청 맑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곧바로 현관일교를 찌르는 걸 느끼게 되고 또 귀나 눈이나 입이나 코에서도 또한 큰 빛의 광명이 나는 거 발생하는 걸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증명한 법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체험된 거. 그래서 아주 형자네요. 다르다.
보통 때에 와서 느끼는 상태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뭐가요? 태식이 진짜 발동할 때는. 그래서 여기 미비는 태식의 참된 경황을 잘 살펴서 분별하라 그러네요. 참된 경치를. 태식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태식도 쉬운 게 아니죠. 저가 예를 들면 범식이 코의 숨이 처음 저절로 멈춰서 초정해서 그러면 태식이 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범식이 멈추면 태식도 또한 동하는 기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죠. 동하는 기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진동처럼 그런 체험이 지금 위에서 설명한 처럼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태식이 동하니까 그 기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두 종합해 보면 같지는 않다. 대정과 대정 중에서 그와 같이 해서 스스로 얻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대정, 지저 사마타가 깊어서 깊은 고요함 속에 산매에 들어가서 동하는 거하고는 같지 않다. 그런 그 경지하고는. 그러면서 내가 어제 작전에 어제 가르쳤다. 네 황궁에 신이 깃들 서자예요. 새가 숲에 깃든다. 머문다. 네 황궁에 자기 신이 거기 깃들어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양신, 신을 기른 것이 여기에 이르면 이 말이죠.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이미 찾아서 이 말이죠. 신을 기른 것에 여기 상태에 이르렀다. 뉘앙궁에서 하게 되면 바야흐로 여기에 신이 서식하게 된다 그랬네요. 이 뭐냐면 지금 상단전 뉘앙궁에 신이 서식하려면 깃들어 있으려면 신을 기른 게 어느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정학이 연기화신 연신환호에서 상단전에서 이제 곡신 불사 상단 골륜을 닦으면 불사한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래서 신은 기른 것이 여기에 이르러서 신이 길러지면 비로소 이 니항궁에 신이 깃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기화신 공부해서 법신이 출현해가지고 들락날락 할 때 이 상단전 니항궁에서 이제 머물면서 수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요건 지금 이 손장로의 주석이에요. 1절 없어야 된다, 섭등. 이 경계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는 그런 건 없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저는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지 여기 그래서 니황궁의 그 신이 거기 깃들게 되면 반드시 모름지기 한 점의 그 신광으로서 니황궁에 있는 그 신광으로서 묵묵히 위의 궁을 조한다고 하는 것은 배알하다. 임금을 뱉다. 신하들이 궁궐에 가서 임금을 배알할 때 그 조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딴 데서는 묵조상궁이라고 안 하고 상제할 때 상제 썼거든요. 묵묵히 상제 하나님을 뵌다. 이제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또 황원길 선생님이 묵조상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니왕궁을 가리킨다. 묵묵히 상궁을 배알한다 했는데 불가하다 안 된다. 너무 뜻을 두어서 집착을 해서 상궁을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지키는 것 같으나 지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곧 이것이 뭐냐면 연신을 단련하는 데는 모름지기 구해야 된다. 불신한 신을 단련하는 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불신한 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뭐 신선들이나 뭐 신 다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뭘 달려나면 그 신이 아닌 선천의 원신, 무형한 본체의 신을 가리키는 거죠. 형상이 없는 그 불신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부경에도 이제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키는데 묵묵히 상궁을 배알하는데 뜻을 너무 두면 안 된다, 집착해서. 근데 만약 너무 뜻을 두게 되면 후천의 탁한기가 이제 움직이기, 발동하게 된다는 거죠. 식신이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두면 후천의 식신 상태에 떨어져 들어간다. 이 후천 식신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식신이 발동하게 되면 후천의 콧구멍이나 입으로 쓰는 구비, 호흡이 또한 동한다, 이 말이죠. 후천의 이 식신, 여기 자기 마음인데 식신인데 이걸 합하면 식이잖아요. 숨쉴 식자를 분리해보면 자기 마음인데, 지금 이거는 후천의 식신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후천 식신은 선천과 상대적으로 해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고로 일컫는다. 후천 호흡지기는 탁기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뜻을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식신이라는 거죠. 원신의 입장에서 수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뜻을 둬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아주 잊어먹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물망물조 부족불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신법이죠. 이것은 오히려 무엇과 같으냐면, 원래 하늘은 본래 맑고 밝아요. 날씨가 태양이 비추고 맑고 밝은데, 호련히 갑자기 그 시커먼 구름이 사방에 와서 그냥 확 막힌 거와 같아. 막힌 거. 그 구름이, 그 검은 구름이 꽉 차니까 태양이 꽉 막히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맑은 하늘이 막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게 이제 뜻을 너무 두게 되면 후천 탁기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탁기라고 하는 게 이제 시커먼 구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가운데 소식을 지금 말했으니까, 너희 제자들은 만만히 천천히 촌탁해라, 헤아려보라, 생각해보라,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번 그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지관이 인체에 제하 단전의 지하고 선천 허무한 현관일규를 관하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게 지관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정으로 들어간,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정으로 들어가야 우주의 근원으로 혼돈의 경계나 무국의 경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또 나가면 또 더 깊은 설명들이 나올 테니까 참고하시면 하겠네요. 감사합니다.